오늘 이제 책을 또 하나 소개할 건데 왕, 전사, 마법사, 연인 스테디셀러예요. 되게 오래된 이게 최근에 다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 심리학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심리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네 가지는 긍정적으로 지향해야 할 만한 그런 특성들을 얘기한 거고, 이 특성들 외에 뭐 그림자라는 뭐 원형들이 있고 막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현대 남성들한테 많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책인 게, 지금 이 시대에는 가부장제가 무너졌고 남성이 어른으로서 젊은 남성들한테 뭔가 기준을 제시하고 뭔가 길을 제시하고 이러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이 지금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내면의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원형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이제 개념인 건데, 인류 이제 역사를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전달 받아온 일종의 밈 같은 거죠. 말하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심리 상태, 뭐 패턴, 뭐 에너지, 원형 이렇게 부르는 이제 개념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신화나 민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왔다는 거죠. 이제 융학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남성의 내면에는 여성성이 있고, 뭐 여성의 내면에는 남성성이 있다. 그래서 남성의 어떤 그런 여성적인 무의식적인 원형을 아니마라고 하고, 여성의 무의식적인 그 남성적인 부분을 뭐 아니무스라고 한다. 뭐 그래서 그런 여성적인 모습과 남성적인 모습을 뭐 잘 다룬다.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어쨌든 남성한테는 이제 아니마라는 게 있어서 이제 하위 인격이 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은 좀 약해지는 모습도 있고 뭐 여성적인 모습도 보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이게 이제 아니마가 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면의 원형에 접근할 수 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이런 그 무의식적인 특성들이 조금씩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조금씩 이제 개인차가 있다는 거고, 바깥 세상에서 현실 사람들과의 불행한 만남으로 인해 원형 패턴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자격 있는 부모에 의한 양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실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될지 심리적인 부분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낳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자라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원형들의 그 심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야기된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도 있게 알고선 뭐 아이를 키울 수만 있다면 잘 자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무의식적인 어떤 갈등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20세기 말 그때부터 이미 남성의 정체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 정체성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더욱 심각하며,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같은 데서는 그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선 그 사이에 수십 개의 성을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가 이름 붙이면은 그게 나의 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막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남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구분은 해놓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것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상당한 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아버지의 나약함, 뭐 가부장제가 무너졌고 이러니까 아버지의 부재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녀의 성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사람들과 이게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무, 편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깝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저도 뭐 한 10년 전 뭐 이럴 때부터 애를 낳는 거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는 건데, 뭐 반출생주의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죠. 이상적으로
그렇게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자라지 못한 채 이게 소년 소녀의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른인데 그 심리 상태는 소년 상태라는 거예요. 유아기 상태 또는 뭐 유년기 상태 이렇게 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이제 늙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뭐 어른인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른인 척하는 소년들이 그 나타내는 행동,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약 거래자, 뭐 폭력적인 남편, 짜증이 가득한 직장 상사, 바람 피우는 남편, 직장의 예스맨, 뭐 이런 사람들이 어른인 척하는 소년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고결한 척하는 목사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 그 원형들의 그 그림자에 속하는 그런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따가 그거는 차차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내재된 극도의 취약성, 상처받은 소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수많은 그 젊은 남성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그래도 이 연약함을 숨기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상당히 연약한 상태라는 거를 서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성이 이 발달 단계를 완성시키지 못한 채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이 그 성인이 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죽는 거죠. 근데 뭐 꼭 성인이 돼야 되냐? 그러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왕에 성인이 되면 그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소년의 심리 중에 이제 영웅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자신을 영웅처럼 여기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소년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영웅의 그림자 원형에 갇혀서 약자를 괴롭히거나 겁쟁이가 된다. 그러니까 무의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약간은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무의식에 자기가 약간 휘둘리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이미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어른이 돼서도 바뀌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성인 남성이 될 수 있으면 파괴적이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생산적이고 성장시켜 준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그런데 이 성인 남성의 심리를 갖기 위해서는 죽음을 거쳐야 된다고 해요. 이 죽음을 거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원시 시대 때 문명이 태동할 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부족 사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가 이제 남자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의식을 이제 치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제 그 세상과 대면하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 네,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하고 성숙해지는 네, 그런 계기를 얻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현대 남성들이 그거를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은 마치 성인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군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남성을 더 이제 좀 폭력적으로 만든다거나 이제 이상한 기질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도 있는 거죠. 자, 효과적인 성년 의식이 그럼 뭐였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아와 욕망을 완벽히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제껏 알지 못했던 힘 혹은 내면의 중심에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꼭 붙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죽이는 뭔가 이런 의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할 때 필요했던 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성스러운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깥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네, 그런 곳에 가서 특히나 이제 소년인 경우에는 여성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완전 반대죠. 여성의 역할만 이제 비대해져 가지고 여성이 거의 모든 그 정신적인 부분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 성스러운 장소에 대한 그런 결핍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성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실현을 이겨내고 남성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장소를 벗어나면서 남성의 비밀의 지혜를 습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의식 집행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충분한 그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좀 나이 든 남자인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성숙한 남성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성년 의식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이비 의식처럼 왜곡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사실 남성들한테는. 그래서 사실 현대 남성들한테 더 필요한 것들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강한 남성성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들이 있어야만 지금 이제 문명 사회가 그나마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남성들이 없으면 정말 이제 혼돈으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남성성이란 성숙한 남성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강한 남성성은 뭐 다른 사람들을 뭐 지배한다거나 무력하게 만든다거나 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는 남성임에 절대로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지금 이제 많은 젊은 남성들이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이제 여기게끔 지속적으로 세뇌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정말 이제 무서운 거죠, 사실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주입을 하고 있어요. 남성으로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남성의 적은 여성이 아니고 여성의 적은 남성이 아니다. 그들의 적은 유치한 허세와 거기에서 비롯된 자기의 분열이다. 그 그림자에 사로잡히면 이제 이런 그 허세들을 많이 부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원형, 아까 얘기한 이 피라미드를 상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법사, 전사, 뭐 왕, 연인.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원형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원형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그림자라는 또 원형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그 원형, 마법사, 뭐 전사, 연인, 왕, 각각의 원형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단의 이런 그림자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원형인데 이제 그림자에 사로잡히면 이제 폭군이나 나약한 왕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심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피라미드 두 개를 상상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성인 남성에 대한 원형인 거고 미성숙한 남성의 원형이 또 있어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미성숙한 남성의 원형입니다. 그 성숙한 남성의 원형 안에 이 미성숙한 남성의 원형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성숙한 남성도 하나의 피라미드로 이렇게 조숙한 아이, 영웅, 신성한 아이, 오이디푸스적 아이, 그리고 이 각각에는 또 이 양극단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상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책에 나온 도식을 제가 그대로 딴 건데 아까 그 피라미드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제 상상할 수 있게 이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보면 성숙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왕, 전사, 마법사, 연인 이런 네 가지 원형이 이제 공존하고 있고 이런 미성숙한 남성의 원형들에는 신성한 아이와 영웅과 조숙한 아이와 오이디푸스적 아이 이런 식으로 네 가지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다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전체가 이제 하나로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힘으로 모두에게 깊이 내재한 남성 에너지의 잠재력에 도달해야 한다. 그 힘의 원천에 이르는 방법 역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 네 가지 남성의 원형이 각각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이제 해왔던 건데,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분리되었던 그런 긍정적인 원형들을 다시 이제 통합시켜가지고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원형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왕의 원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렇게 원형이 있으면 양극단에는 폭군과 나약한 왕, 네, 이런 그림자가 그 내면에는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왕은 전통적인 우리의 아버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오늘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그 아버지의 그 왕의 느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못하는 거죠. 이 가정이 이제 상당히 무질서와 혼돈에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왕 에너지가 이제 충분히 있으면 상당히 명확하고 침착하고 권위 있고 이제 이런 특성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거고 처벌은 최소로 하고 이제 보상은 최대로 이제 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남성한테는 사실 이 태초에부터 왕의 에너지가 이제 있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 에너지에도 너무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렇게 동일시를 해버리고 거기에 압도가 돼버리면 거기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든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시를 하게 되면 이 자아에는 허세가 생기고 유아 단계에서 성장을 멈추고 만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폭군이나 나약한 왕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성숙한 남성의 자아는 이 왕의 에너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그 왕에 접속한다는 그 느낌을 갖는 거죠. 왕의 에너지를 마치 빌려온다 또는 그 부탁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의 삶에서 현실적인 위대함이 뭐냐? 그러면 허세나 우월감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왕 에너지나 다른 성숙한 남성 에너지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적절한 관계라는 것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맴도는 것과 비슷하다. 행성의 역할은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주기도 하는 태양의 주위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는 것이다. 어쨌든 뭔가 이제 질서를 얘기하는 느낌인 거예요, 사실. 관습이나 전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왕의 느낌이라는 거죠. 충만한 왕이 되면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질서를 바로잡는 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질서가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왕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생식력과 축복. 지금 출산율 이것도 왕의 에너지가 많이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시대에는 왕이 거의 멸종이 된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인류가 멸망하는 수준에 이제 이르는 예상까지 할 수 있겠죠. 지금 실제로 우리 한국은 급속도로 지금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그 젊은 남자들의 길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청년들은 연장자의 축복에 목말라 하고 왕 에너지의 축복에 굶주렸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 젊은 남자들이 자기가 가치 있다는 그런 자기 효능감이 상당히 결핍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한테 뭔가 인정받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갈증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굶주린 상태인 거예요. 그 왕의 에너지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축복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재능을 알아봐주고, 높이 평가를 해주고, 이제 보상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왕의 그림자 원형이 있는데, 폭군 아니면 나약한 왕, 이렇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형태로 이 그림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군의 그 에너지에 사로잡히면 그 나르시시즘 있잖아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런 특성을 이제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폭군의 그 내면을 보면 그 새 생명 자체를 증오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그의 지위를 뒤흔드는 위협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구조가 불안정하고 자신의 숨겨진 나약함과 무력함을 두려워하며 실제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요. 많은 남성들이 아마 이 상태에 많이 지배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폭군 유형의 사람은 비판에 매우 민감하며 겉으로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아주 작은 계기에도 내면에서는 쉽게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는다. 분노 조절 장애? 약간 이런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그 많은 남성들이 이 비판에 상당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른 것 같으면은 정말 이제 죽일 듯이 달려들고 막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폭군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는 자식에게 말로 모욕을 주고 그들의 흥미와 희망과 재능을 꺾어버리거나 그들의 성취를 무시하고 좌절했을 때 위로하는 대신 등을 돌려버린다. 그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수업 시간에 만든 미술 작품을 보여주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많은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칭찬을 안 해요. 무조건 지금보다 더 잘하기를 원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인간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자꾸만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네, 성취를 무시하고 아이를 잡는 거죠. 부모가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폭군은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고 침착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않으며 창조적이지 않고 파괴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타나냐 이제 보니까 그 자기의 자아를 왕 에너지와 동일시할 때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책임감이 없다. 그리고 이제 폭군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한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을 때 별 감정이 없다. 이게 약간 그 사이코패스적인 거죠. 폭군형의 아버지는 신체적인 학대가 있을 수도 있다. 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아들의 나약함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폭군의 형태가 직업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보니까 그 마약 판매상, 성매매 포주, 뭐 마피아 두목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폭군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는 거고 관심사는 오직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얻게 될 자기 자신의 이익뿐이다. 상당히 이기적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그 반대 극단에는 또 뭐가 있느냐? 나약한 왕이 이제 있습니다. 겁쟁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타인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방하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공격한다. 자신의 나약함과 무가치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여 분노를 느낀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보면은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면에 중심이 없고 안정적이지 못하며 피해 망상을 가진다. 이 양극의 그림자 왕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그 자신의 잔인한 공격적인 성향으로 다른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과 타인에게 파괴적이고 복수를 부르는 그런 유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전사로 한번 가볼게요. 전사는 이 명료한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들어서 이제 훈련, 뭐 자신에게 닥쳐오는 죽음을 자각할 수 있고, 전사는 인생이 덧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각은 생명력에 더 집중을 해서 삶에 더욱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고 상당히 이제 정성스럽게 살게 만드는 거죠. 인생으로부터 뒷걸음치지 않고 운명에 뭐 대항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 전사의 충성심과 의무감은 개인적 욕망을 초월한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극단적인 행동 또는 이제 과잉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행동하지 않는다. 거의 뭐 그냥 이제 행동으로 하는 유형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과하지 않게 절제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고 이제 완벽한 기술 습득이 전사로 하여금 목표에 다가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전사에도 이 그림자 원형이 있는데 양극에 보면은 그 세디스트와 마조이스트가 있습니다. 세디스트는 뭐 아시겠지만 가학적인 그런 성향인 거고 마조이스트는 피학적인 성향이라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뭔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쾌락을 얻고 막 이제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성들한테 이런 성향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죠.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수심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 세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박적인 사람들, 강박적인 인격장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런 에너지를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직업적으로 이제 보면, 그 세디스트가 좀 저는 의외긴 한데, 이런 성직자나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의사, 변호사, 밤낮으로 일해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뚫린 구멍을 메꾸려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원동력이 결국에는 깊은 불안감, 이 영웅의 절망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반작용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일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찮게 여기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뭘 가지고 싶은 건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바깥 세상의 성취에 집착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거기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메조키스트는 그럼 어떤 그림자냐? 이것도 이제 성공의 집착이네요. 그런데 이제 내면의 피약적인 성향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이미 피약자이며 스스로를 벌주는 행위. 이 피약자 원형에 사로잡힌 남성은 자신을 심리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 그리고 누군가 화냈는데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메조키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좌지우지하게 만들면서 자신이 참을 수 있으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한계를 이제 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많은 학대를 받게 될 것이며 가학적 폭발로 말과 신체적 폭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제 왕따를 당하는 분들이 이런 그림자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전사의 양극 그림자 원형의 영향을 받는 남성은 자신의 정당한 남근의 힘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힘 혹은 모든 부드러운 것과 부드러운 관계의 힘이 자신을 삼켜버릴까봐 두려워한다. 남자들이 그 남근에 대한 그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박탈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자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용인이 되고 그것을 되게 아름다운 것으로 되게 포장을 하고 권장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가 자위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더럽고 불결하고 뭐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그림자 원형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남성이 어쨌든 섹스를 통해서 여성을 홍콩으로 보내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면 자기의 남근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그림자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그림자에 사로잡히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제 부드러운 것의 힘이 자신을 삼켜버릴까봐 두려워한다. 그의 절박한 공포가 잔인성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그 전사 에너지에는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법사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마법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혜와 통찰의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 발명가나 뭐 과학자, 의사, 변호사,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법사의 에너지를 접하는 사람들이다. 의식의 원로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법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법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고, 물론 이제 이런 형태로, 이런 직업의 형태로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성장이나 변모 면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큰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법사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으로서 특히 왕이나 고위 관료들의 자만심에 거품을 빼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남성의 내면에 있는 마법사 원형은 그 헛소리 감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진실을 파악한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식과 기술의 근원이 이 늙은 원주민 마법사와 같은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법사의 그림자는 뭐냐 보니까 조작자와 순진한 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은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이제 조작하는 거죠.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뭐가 문제인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심리치료사가 자기가 뭔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런 비밀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얻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라.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만하다고 할까? 이제 그런 마법사의 그림자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식을 감춘다면 혹은 지식을 무기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들고 조종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림자 원형인 조작자 원형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순진한 자가 있는데 이따가 이제 얘기할 그 미성숙한 남성의 원형인 바보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순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진한 사람은 자신의 숨겨진 권력에 대한 욕구가 아무런 사심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선량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들이 실패하게 하려고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사기꾼 유형인데, 우리의 자만심을 적당히 없애주지만, 이 조작자와 순진한 사람은 해가 될 정도로 우리의 자존감을 해친다. 그러니까 이제 마법사의 그림자에 사로잡히면 이제 사기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아는 거 많은 것 같은데 뭔가 그걸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단계에서 그 좀 상위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이 마법사 에너지에 접하려면 이 마법사의 힘을 접할 때 다른 그 성숙한 남성의 원형의 에너지
그런 세 가지와 함께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네 가지 원형 중에 단독으로 잘 작동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왕의 생성력과 관대함, 전사의 결단력과 용기, 그 다음에 이제 연인의 모든 사물과 깊이 있고 확신에 찬 관계를 맺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한다. 예, 성숙한 남성 원형의 마지막 원형이 연인입니다. 연인. 연인은 아무래도 이제 사랑과 관련된 느낌이 이제 딱 들죠. 보기에도. 이 연인 에너지와 깊이 접한 사람은 사람들을 마치 책처럼 읽을 수 있다. 때때로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로 다른 이들의 감정의 변화에 민감하고 그들의 숨은 동기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다. 이게 사실 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인의 에너지에 접한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감정을 너무 잘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예수의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슬픔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그런 느낌? 자기한테 상당히 해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직업으로 나타나면 화가나 음악가나 뭐 시인이나 조각가, 작가,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감을 가진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도 연인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감이나 직감을 가지는 거, 네, 손금을 잘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연인인 거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연애 자체를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공식적으로 연애를 금지하듯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이 연인의 에너지를 접하기가 좀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연인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애정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연인을 느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연인에는 이제 두 가지 그림자 원형이 있는데 중독자와 무력한 연인 이렇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중독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감각의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외로움을 이제 끊임없이 느끼는 거고 이 감수성의 희생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의 세계에서 이리저리 이제 뒤엉켜 버리는 거예요. 성도착증, 그러니까 여성을 성노예처럼 만드는 것이나 폭력적인 성행위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 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갈구하기 때문에 결코 안정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한 여자에게서 또 다른 여자에게로 자신도 모르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남자는 아직 내적 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성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 남자의 심리 상태가 건강한 것인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내적으로 분열되고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여성성과 감각적 경험의 세계 속에서 완전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중독자 원형의 남자가 불안정한 것은 자신을 올가맨 거미줄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독자가 찾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채로 궁극의 중단 없는 오르가즘이며 고조된 상태이다. 섹스에 약간 집착하는 그런 남자들도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런 무력한 연인은 뭐냐? 충만한 연인 에너지와 접하지 못하면 결국 만성 우울증에 빠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느끼고 스스로와도 단절되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 무력한 연인의 상태에 빠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3인칭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발기가 안 될 수도 있고 성생활은 무기력해지며 성적으로 아예 활동을 멈춘다. 이 남자는 성을 모르는 상태의 소년으로 퇴보하거나 전사나 마법사 혹은 전사와 마법사와 무력한 연인이 결합된 원형을 강하게 표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숙한 남성의 원형 그리고 그에 대한 각각의 그림자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그 피라미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충만한 전사 밑에는 세디스트와 마조이스트가 있었고, 자, 충만한 왕에는 폭군과 나약한 왕의 그림자가 있고, 충만한 연인에는 중독자와 무력한 연인의 그림자, 충만한 마법사 밑에는 조작자와 부정하는 순진한 자.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미성숙한 남성의 원형인데, 원형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성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이제 아기 의자 폭군, 겁쟁이 왕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가 아기의자 폭군이나 겁쟁이 왕자의 모습을 보이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 모습을 보이느냐이다. 우리 모두가 두 가지 면을 다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든 보이기 때문에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극도로 피곤할 때 혹은 극도의 두려움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드러나게 된다. 아이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신성한 아이 원형의 밖에서 자아가 형성되도록 돕지 않는다면 아이는 절대 아기 의자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과잉보호를 했을 경우에 이 신성한 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아기 의자 폭군의 힘에 취해서 아이는 자신이 황제라고 생각하면서 어른이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상태에서 이제 폭군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유명해졌다가 추락해버리는 유망한 지도자, 뭐 CEO, 대선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아기의자 폭군 이렇게 볼 수 있고 스탈린, 히틀러 같은 악랄한 소시오패스가 된다. 그래서 이 오만, 부정적 의미의 유아스러움, 무책임, 병적인 자기애 이런 형태를 이제 보이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며 내면의 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스스로를 맹렬히 비난한다. 이를 더 많이, 더 잘하도록 몰아세우지만 어떤 결과에든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완벽주의자 성향을 이제 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계속해서 폭군에 맞서지만 벗어나는 길은 결국 죽음뿐이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수동적인 극에서는 겁쟁이 왕자가 나오는데 매우 특징이 없는 성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삶에 대한 열망도 없고 주도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매우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침묵하거나 하소연하거나 불평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 겁은 많은데 타인들을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네요. 온 가족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무력감을 과장하고 비수 같은 말로 형제 자매를 괴롭힌다. 신랄하게 비꼬는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지만 이미 부모에게는 무력한 인생의 희생자라고 각인시켰으므로 형제 자매와 분란이 일어나면 그의 부모들은 상대 탓을 하며 아이를 책임에서 면제해준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나도 날까 말까 하잖아요. 한 명만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해서 키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한번 미용실인가 갔을 때인데 와, 그 남자아이인데 와, 아이를 떠받들듯이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손도 못 댈 정도로 부모가 그 애를 대하더라고요. 그거 보고선 길을 살려주는 건 좋지만 저 애가 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웅인데요. 영웅도 그 미성숙한 남성들의 이제 하나의 원형인 거고 그 안에는 이제 과시형 협박군이 있고 이제 비겁자가 이제 그림자로 있습니다. 영웅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위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기로 진행을 했을 때도 여전히 지배적인 원형으로 남아 있다면 오히려 완전히 성숙한 남성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웅의 몰락은 그가 자신의 한계점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이미지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고 되어 있네요. 소년의 섬세한 자아,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직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묶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웅의 그림자 원형의 영향을 받는 소년 혹은 남자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인간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영원히 자기가 위대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긍정적인 한계를 부정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제 젊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영웅적인 그런 원형에 사로잡히기 쉬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영원히 젊을 거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 서구 문화의 영웅 중심적 세계관은 자연을 정복하고 변형하는 것으로 오염과 환경 재난은 이미 미성숙하고 오만한 계획에 대한 벌이다. 이러한 현대적 세계관의 한계를 직시하지 못하면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는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질투의 시대로 게으름과 이기심이 규칙이다. 빛나거나 대중들 사이에서 뛰어나 보이는 사람은 동료를 자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진다.
그래서 영웅의 죽음은 소년 혹은 성인 남성이 진정한 겸손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그림자에 사로잡혔을 때 영웅을 죽여야 되는 거네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이제 성인 남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고 적을 만났는데 그 적은 바로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어두운 면, 영웅답지 않은 면을 이제 마주를 한 거고, 결국에 이제 자신의 바닥에 가라앉은 비인간성을 삼키고 어머니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공주를 사랑할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달는 거. 그러니까 남성 해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계가 없다고 여기고 그 자기 개발에 빠져 있고 언젠가는 뭐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자기의 한계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그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에너지가 넘치니까 영웅의 그림자에 이제 빠질 우려가 있겠네요. 진정한 겸손함이란 첫째로는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고, 둘째로는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거를 사실 할 줄 아는 남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을 구할 때 자존심 상해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소년으로서의 한계를 성공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면 이제서야 성인이 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에는 이제 과시형 협박꾼과 이제 비겁자가 되는데, 자신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서 과장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시형 소년의 무적이라는 느낌과 표현, 자신을 거의 신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 것은 결국에는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세상의 중심이 이제 자기라고 이제 여기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자신의 특별한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은 자신의 바탕인 어리석음과 내면의 불안정을 들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과시형 협박꾼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보니까 뭐 혁명가도 있고, 불필요한 위험을 무릅쓰는 군인도 있고, 자신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상사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뭐 나폴레옹도 여기에는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겁자를 보면은 이 신체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싸움에서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더 신사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몸싸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괴롭힘을 당해도 맞서지 않는다. 누군가 강압적으로 대하면 스스로 영웅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며 자신이 매우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이런 일을 지겹도록 겪고 나면 과시형 협박꾼이 깨어나 신랄한 언어폭력과 신체적 공격을 적에게 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억압받고 이렇게 피해받고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 맞서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억눌려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과시형 협박꾼의 그 그림자, 그러니까 그 반대쪽 그게 이제 또 사로잡혀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언어 폭력이나 이렇게 신체적 공격을 가하고 이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해로운 거죠, 이게. 파멸로 이끄는 행동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영웅이었고, 조숙한 아이입니다. 조숙한 아이는 자,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경향이 있고 사물 간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좋은 능력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또래보다 훨씬 앞서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지 분리를 하며, 그러니까 인지 분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자기만의 느낌과 인식을 가지는 거. 그래서 내성적이고 사색적이지만 동시에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손을 내밀어 자신의 통찰력과 재능을 나누려고 한다. 남성의 내면의 조숙한 아이는 경이감과 호기심을 유지시켜주고 지성을 자극하며 성숙한 마법사로 성장하도록 이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법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유아나 뭐 유년기 시절에 이런 경향성을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조숙한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신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보이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외모에 현혹하도록 만드는 데 뛰어나다. 근데 속임수를 좀 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갑자기 외면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고 나서 갑자기 또 배신을 하고, 이런 경향성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조숙한 아이의 그림자 유형을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그 잘난 척하는 사기꾼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속이기 쉬운 사람들을 찾으며 다른 사람들을 잘 속여 넘기고 조롱하는 능수능란한 조종자들이다. 그리고 그저 노력 없이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려 한다. 자, 그의 에너지는 질투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 원형은 미성숙한 남자 혹은 소년이 신성한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여기서 생긴 공백을 서둘러서 채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고, 또는 부모님이 우리를 비난하고 폄하하고 감정적으로 학대당했을 때 차츰 더 힘을 얻게 된다.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그 사기꾼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즐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항상 손을 들지만 토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말로써 괴롭히고 그들을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믿기도 한다. 이게 약간 그거네요. 사이비교주네요. 사이비교주.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추구하며 중요한 사람이 파멸하는 것을 즐긴다. 자,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고 뿌리 깊이 믿고 있다.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그 역시 인생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할 뿐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다. 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여기 나오네요. 우리의 자존감이 부풀려지고 과장되는 순간을 바로 포착하고 왜, 어떻게 부풀려지는지도 파악하며 바로 달려들어서 원래의 크기로 되돌리고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하게 한다. 사기꾼도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순기능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기꾼이 이 조숙한 아이의 플러스 극단이었고요. 조숙한 아이의 한쪽 극은 이제 바보인데요. 이제 흔히 학습장애라고 불리는 아이들. 그래서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보이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바보 같은 행동으로 내면을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가 바보같이 보이려고 하는 경향성도 이제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자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세상에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일종의 나르시즘이 이제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과 교묘하게 뒤섞인 것으로 역시 사기꾼의 일종이다. 이제 마지막인데 오이디푸스의 아이입니다. 오이디푸스가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이제 좀 나오는 얘기죠, 이게. 오이디푸스가 이제 지나가는 늙은이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제 살인을 저질렀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 라이오스 왕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어머니 이오카스타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그런 갈등, 그러니까 어머니를 차지하고 아버지를 없애려는 그런 욕망,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미성숙한 남성 에너지에 어떤 식으로든 이 어머니와 과도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역할의 성숙한 남성의 경험이 부족한 것. 이게 정말 이제 안타까운 현대의 그런 상황인 거죠. 아버지의 역할이 많이 부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이디푸스 아이적인 원형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지금 많은 젊은 남성들이 여성화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느낌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삶에서 보는 깊은 느낌과 이미지로 경험되는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로 많은 민족의 신화나 전설, 문화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비치는 여신이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적 아이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이제 마마보이하고 몽상가가 이제 나오네요. 마마보이는 아버지가 없거나 약하다면 소위 오이디푸스적 욕구가 더 강해져서 마마보이 유형이 이제 그를 사로잡아 버린다. 편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 남자들,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다. 이거는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네요. 자기의 성향. 그래서 강박적인 자위 행위를 하거나 포르노에 심취하여 여러 형태의 여성의 몸에서 여신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남성성, 남근의 힘, 생식성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인간으로서의 남성성이 아니라 신의 남근, 위대한 남근으로서의 모든 여성, 혹은 수없이 많은 여성 형태의 어머니 여신과의 결합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여자 저 여자를 바꿔가며 어머니와의 일치감을 갈망하고 아름답고 슬픈 사랑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여성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는 절대로 보통 여자들에게 만족할 수 없다. 그가 추구하는 사랑은 불사의 여신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돈 후암 신드롬 이렇게 해서 오이디푸스적 아이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오만해지게 되면 한 여자에게 충실한 남자가 될 수 없다. 여성과 관계를 맺을 때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나 복잡한 감정들을 원치 않으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마마보이 유형이라고 합니다. 몽상가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오이디푸스적 아이의 영적 충동을 극단적으로 이제 받으면 예, 몽상가가 되는데 이런 몽상가도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돼 있고 고립감을 느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서 단절된다. 성취하는 것이 거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항상 우울해 보인다. 그래서 다른 그림자 원형의 아이들처럼 정직하지 않으며 이 부정직함은 대개 무의식적이다. 이 아이가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머니를 소유하는 데 실패한 것에서 비롯된 분노다. 그래서 어머니를 온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구가 그의 우울함의 근본 원인이다.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충분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이런 애들이 몽상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컨셉은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심리하고 어느 정도 대입이 됐었을 것 같고, 소년에서 성숙한 남성으로 가는 그런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게 있거든요. 능동적 심상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느끼는 것들을 그냥 글로 써보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부 반대자, 되게 미성숙한 남성 에너지의 형태, 그 에너지와 대화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의 힘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자를 일단 발견을 했다, 자기가. 그러면은 그 그림자 뭐 사기꾼이다 그러면 사기꾼하고 일단 대면을 하는 그런 대화를 해보는 거죠. 일종의 그 역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써보는 것만으로, 일단은 의식화 시키는 것만으로 그게 그 힘이 상당 부분 무력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안한 게 이제 주문 걸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충만한 그 원형들 있잖아요. 그 좀 긍정적인 원형들, 왕, 전사, 마법사, 연인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원형에 이제 뭔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주문을 걸듯이 의식을 집중을 해가지고 일단 뭐 자기 혼자 있는 그런 공간과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 의식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존경하는 거. 성숙한 남자들은 이제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이 든 연장자를 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나이가 들면 이제 꼰대 취급을 받고 그렇게 존경하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럴 기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제가 정말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이제 해외에 있을 때는 거기서 만난 노인들 이제 하고 대화를 해보면 인생의 지혜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쿨하게 나누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외국인 그 노인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연결을 좀 가지면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의 자서전을 읽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완벽함, 온전한 남성의 실현은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남자를 존경해보는 시도를 해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원형처럼 행동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그런 거네요. 그 메소드 연기. 그러니까 그 역할에 완전히 자기가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직을 했거나 아내가 떠났다고 해도 무대에서는 왕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왕의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일상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 무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성공적으로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연인 에너지를 접하고 싶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상적인 그런 해가 지는 상황에 밖에 나가서 노을을 지켜보면서 네, 감탄을 해보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전사 에너지를 접하고 싶다 그러면 TV를 그냥 꺼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활기차게 일단 걸어라. 무술을 시작해 본다거나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고 행동을 하고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마법사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지혜를 구하러 오면 내가 정말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당신이 아주 도움이 되고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굴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사려 깊게 그 사람에게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써먹을 수도 있는 실천적인 기술이긴 하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